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레거시 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뉴욕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국산 레거시 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독일 연방의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9월 예정된 총선은 2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몰딩스와 퀄컴 간의 법적 다툼이 델라웨어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사는 2년 넘게 칩 설계 기술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싸워왔으며 이번 배심원 재판은 16일 시작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를 추격하며 현지 시간 16일 큰 폭으로 주가를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브로드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1.21% 급등하면서 $250에 마감하며 시가총액도 1조 1,67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내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온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간밤에 1% 넘게 오름세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브로드컴은 지난 거래일 24% 급등세에 이어서 간밤에도 11% 추가 급등세 그려냈고요. 테슬라는 이 웨드부시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이 월가의 최고치인 $515로 제시하게 되면서 6%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3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상승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리스크온 그리고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연일 강세에 대한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무리했는데요. 1.24% 상승하면서 2만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기록했죠. 0.38% 상승하면서 6,074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요. 0.25% 하락하면서 4만 3천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와 기술주들의 주도로 나스닥이 2만 선 위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리 인하가 결정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이후 석 달 만에 100bp, 즉 1%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다시 불이 지펴진 인플레이션 우려에 내년 통화정책 향방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보겠습니다. 0.09% 상승하면서 4.4%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6% 상승하면서 5,25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WTI는 1.54% 하락하면서 배럴당 70.1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1.17% 상승하면서 251.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폰과 맥 등의 생성형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도입 중인 가운데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다는 보도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97% 상승하면서 451.59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암홀딩스와 퀄컴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68% 하락했는데요. 132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장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브로드컴의 무서운 급등세가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3.6%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UBS가 아마존에 대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2.4%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232.93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UBS가 아마존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264달러로 책정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71% 상승했네요. 624.24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는 6.1%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을 1조 5천억 달러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간밤에 463.02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자율주행차 계획 추진에 이 트럼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분석과 함께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5.62%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1분기 실적 보고를 앞두고 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에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이 JP모건은 마이크론에 대해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180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에 대한 제품 믹스 호조와 출하량 호조가 잠재적인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예정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2분기에는 이 디램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HBM으로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좀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겠습니다. 0.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월요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합류하게 되면서 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리더십 아래 2020년 비트코인을 자사주 자산으로 채택한 이후 3,200%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전환사채 발행과 주식 매각을 통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수혜를 입고 있죠.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비축 가치의 2배가 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장기적으로 높은 확신을 가진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브론입니다. 2.9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 두 대형 석유 기업이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천연가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쉐브론의 신에너지 사업 부문의 사장 제프 구스타브스는 수요일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상승했던 주가가 간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을 찾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앞으로 천연가스를 어떻게 도입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인플레이션 우려에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서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가능성 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시카고대와의 이 설문조사에서 다수 경제학자가 내년 기준금리가 3.5% 이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9월 조사에서 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예상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 후에 장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이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와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킬 위험이 크다라는 지적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2026년까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4경 원을 넘긴 개도국의 부채 때문에 디폴트 위험까지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29조 달러, 한화로는 약 4경 원을 넘어섰고요. 연간 이자로만 국가 수입의 무려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5일 연례 부채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개도국의 부채가 10년간 2배 이상 늘어서 이자 비용만 8,470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세수의 무려 30%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부도 사례는 없었고요. 국제기구의 개입 덕분에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과 중국 경제 부진 등 이 대외 불확실성은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흥국 외화 부채 상품에서 140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2년 내 만기도래 채권이 1,900억 달러에 달해서 중장기 디폴트가 우려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를 향후 10년간 더 많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함께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이 중국의 해킹에 있어서 정조준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비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의원이 중국 해킹에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왈츠는 15일 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킹은 용납할 수가 없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부문에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입장까지 함께 밝힌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중국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이 미국 통신사를 침투를 해서 이 고위 당국자들의 통화 기록에 접근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왈츠는 중국 해킹은 미국의 인프라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이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왈츠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 목격이 됐던 정체불명의 드론에 대해서 위협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토 방위의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방공망, 아이언돔에 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도 함께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도는 3% 증가라고 나왔습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했을 때 3% 증가를 하면서 전월의 4.8%, 예상치 4.6%를 굉장히 크게 밑돈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8월의 2.1%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최대 쇼핑 시즌인 이 광군절도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품별로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보조금 지원 품목은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통시장비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했을 때 5.4% 증가해서 3개월 연속 5%대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1월부터 11월 고정자산 투자는 3.3% 증가로 예상치 3.5%를 밑돌았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내수 부진을 주요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추가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내년에는 초박형, 내후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내년에는 초박형 아이폰에 이어서 2026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판매 성장세 둔화에 대응을 해서 디자인과 형태를 대폭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시될 폴더블 폰은 두 가지고요. 대형 모델은 화면을 펼치면 19인치 크기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소형 모델은 현재 지금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이제 크게 펼쳐지는 폴더블 아이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에 기존 8mm보다 얇은 초박형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카메라 시스템을 간소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애플 제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출시 시점은 시장 반응과 기술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참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의 예상치와 또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주식시장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년에도 금융시장에서 이 리스크온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미국의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요. PC 물가 지표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안에서는 그 마그마처럼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실질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결 변화율의 연율 환산치로 보면은 무려 3.7%까지,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들어왔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6개월 변화율 연율 환산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9%로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 물가가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무려 158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인해서 계속 소비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금융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금융 환경이 완화적인 분위기를 계속 타는데 트럼프가 앞으로 은행권의 규제 완화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물가에 방해가 되는 자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언제든지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앨런 그리스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IT가 계속 화랑을 보일 때 미국만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아있을 수 없다면서 견제를 보냈는데요. 이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리스크온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어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FOMC 회의인데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새벽 3시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하는 확률을 좀 CME 패드워치에 보니까 98%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생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4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풀리면서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초과 저축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자금 2조 1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소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거의 초과 저축이 제로 상태가 들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한다면 아무래도 소비 씀씀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미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들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수입하는 전체량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41% 되고 있고요. 중간재 같은 경우는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플러스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제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값싼 내구재, 생활필수품, 중간재를 수입할 수 없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3%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금리 인하보다는 점도표상이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확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매파적인 그 발언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주시장은 더 경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좀 트럼프 정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트럼프가 했던 발언을 보면은 취임 첫날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만 쫙 나열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에 무엇부터 할까요? 네, 트럼프 측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지칭할 때 그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포터스 그러니까 VIP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란쟁이 셀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100일 동안에 나눠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장관 인선과 정책 비전을 발표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거 말고 100시간 안에 5일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해치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추가 관세입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엔 추가 관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세 번째로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요.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부여도 박탈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 감찰관을 해임하고요. 그리고 연방의회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1,000명을 대부분 사면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임명직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이 4,000명 정도 엄청나지만 이것보다 10배 늘린 5만 명까지 인사 조치를 통해서 발령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의회라든지 그리고 그 관료들의 그 관료주의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트럼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변동성 확대만 피하면 주시장은 좀 순풍이 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 부과를 더불어서 이 불법 이민자를 송환하고 멕시코의 장벽을 재건을 하는 등 조금 강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별 검찰관 해임과 또 대규모 사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꽤나 이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 이후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던 게 탈탄소 정책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봤을 때는 첫날의 뭔가 대통령령으로 내려질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유엔에서 기후 그 변화 조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파리 협정을 체결했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취임 첫날 2030년까지 신차 판매를 전체 자동차의 50%를 하겠다는 의무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기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주는 정책들도 폐지 내지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후 온난화 주범이죠. CO2 배출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ESG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채굴 기업의 CO2 배출 삭감이라든지 생산 감소 같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좀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정보와 관련된 규칙도 이제 폐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탈탄소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하면 또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중국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공격이 워낙 관세도 그렇고 중국과 관련된 나라까지도 지금 관세까지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격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내년에 중국과 관련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규제, 중국인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제 송환, 또한 미국인의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해서 중국을 강하게 임기 초반서부터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전 세계 제조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수요 같은 경우는 세계 수요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0% 관세에 이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요.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내년에 3% 후반대라고 생각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가 좋은 상황이었고요. 7%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4%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충격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런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의회도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그 충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물건을 더 이상 팔 수 없다면 그 충돌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히토류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매각, 또 의약품이라든지 전기 전자와 관련된 중간재를 미국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충돌이 우리 경제에 반사이익이 주는 종목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악영향을 끼치는 종목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의 압박에 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을 하면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반격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이슈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또 참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서 또 내년도에 있을 경제 성장률도 몇 %로 또 측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봐야 할 발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그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요, 전쟁터에서 온갖 파편을 입고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심폐소생을 지금 들어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혈액 투여뿐만 아니라 각종 항생제를 한꺼번에 투여하는 극약 그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이번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그 종합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 목표는 전인대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5% 전후로 맞춰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라는 게 실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5% 목표를 이야기를 한 것은 사회 안정.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묻지마 그 폭행 사건이라든지 방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활성화에 모든 그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돈도 무제한을 지금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장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4%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풀 예정으로 있고요. 특별 국채 발행도 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회색 코뿔소 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중국에서 쏙 들어가고요. 그 대신 돈을 좀 풀어서 소비를 우선적으로 진작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돈을 푼다고 해서 미래가 불확실한데 기업이 투자에 나서거나 또 개인들이 소비에 나설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도 디프레션 압력이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내년에도 이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돈을 더 쓰게 하고 또 금융규제를 풀어서 내수를 늘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 경제 성장률이 좀 저조하고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내년에는 장마철에 비 내리는 식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원하는 이 구체적인 유효 수요 자극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중국 정부의 그 고민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내수를 활성화시켜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보면 각종 서비스를 로봇이 다 대체를 하고 있고요. 공장에서 로봇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극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버블이죠. 과잉 생산 문제라든지 과잉 재고, 과잉 참여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은 심삼양과 같은 이런 정책들을 새로 발굴하는 정책인데 중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570조 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생성 AI를 활용한 디지털 휴먼 산업에 금융 지원을 상당 부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SOC 사업이라고 해서 철도 사업도 하고 뭐 각종 항만 공사도 하겠지만 문제는 중국에서는 생성 AI와 관련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2억 3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 의료, 지능형 제도, 스마트 시티와 같은 디지털 경제 발전에 올인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 대비해서 소재나 중간재까지도 공급망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겠지만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국유 기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도 상당 부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천안문 사건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에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이다 쪽의 무게를 강하게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쪽에서는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게 부동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 반등하게 된다면은 중국 쪽에서 그래도 내년에는 좋은 소식 들려올 수가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들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반등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에 중국의 이들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아주 감소폭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일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서 1990년대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수준인데요. 하지만 베이징의 중심부의 원베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뉴욕 맨하탄에 비해서는 가격이 25%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보면은 런던이나 싱가포르 비해서 거의 2배, 뉴욕이나 도쿄에 비해서도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의 주택 재고의 한 70~80%를 갖고 있는 2선 이하 도시들을 보면은 여전히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고요.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3~4년 내에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준공 면적이 지난해에는 10억 평방미터였다가 지금은 5억 평방미터로 크게 줄었고요. 이런 기저 효과에 의해서 착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국가들에게도 투자 심리 쪽에서는 호전시키는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경제 같은 경우에 일선 도시에서는 일부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2선 이하 도시에서는 어려움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크게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반등처럼은 보여질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궁금했던 질문 짧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살상 사건 계속 무차별하게 일어난다. 이거에 따라서 사회 안정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대책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인들의 그 특성은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가 부자들보다 세금을 더 낸다든지 혜택을 덜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이라든지 방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위 계수가 중국 정부 공식적 발표에 의하면 0.475 정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0.6%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6억 명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의료, 주택, 교육 같은 사회 안전망을 확보시켜줘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삶은 더 공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암로소처럼 상당한 위험한 수준의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주시장의 전망은 밝지만 중국과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긍정 신호 하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신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리스크온 그리고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비 심리가 과도하게 부추겨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버블로 인한 극심한 내수 침체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유입되는 자금을 충전소 건설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광물인 흑연, 리튬, 히토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필수 광물의 채굴과 정제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인수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소비자 EV 구매에 대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은 제너럴 모터스와 현대를 포함한 많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근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테슬라의 판매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을 잃으면 테슬라보다 경쟁업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지출이 약화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매수를 멈추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의 선물 가격이 월요일에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에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무역 관세에 직면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펙 플러스가 4월까지 감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3주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원유 가격의 추가적인 압박을 불러왔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 19일에 발표될 미국 원유 재고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향후 4년간 미국의 1,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CNBC 방송은 손 회장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에 방문해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에서 인공지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이미 공개한 투자 내용도 전체 투자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손 회장이 발표하는 투자 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선 트럼프 1기 때인 2016년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손 회장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을 높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트럼프 역시 손 회장이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요일에 2025년 반도체 전망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6개의 반도체 칩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은행은 2025년 반도체 산업 매출이 15% 증가해 7,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5년에는 메모리 매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메모리를 제외한 핵심 반도체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미국의 클라우드 고객이 주도하는 AI 투자와 엔비디아의 블랙웰 배포가 AI 반도체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산업용 칩 제조업체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온세미컨덕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과 같은 기업을 추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 정체불명의 드론 목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한 가운데 현지 시간 16일 미국 드론 제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레드캣의 주가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의 협력 소식과 함께 전거래 대비 30%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드론 제조 방산 업체들의 주가도 이날 장중 5에서 7%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정체불명 드론 출몰 신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드론 제조업계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달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관계당국은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가 합법적인 드론 비행이거나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8거래일째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소식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또 최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를 앞두고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12월 FOMC에서는 25bp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주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장중 5% 넘게 뛰어올라 최고치를 또 한 번 터치해냈고 월가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죠. 또 결국 삼성처럼 또 폰을 접는 것을 앞으로 해내겠다라고 한 애플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매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힌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품주들도 역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1.7% 하락했는데요. 고점 대비 약 10% 정도 떨어져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올 초부터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포스트 엔비디아로 꼽히는 브로드컴이나 AMD 쪽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 5거래일 내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단 그 하락폭은 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탄핵이 가결이 되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연말 랠리를 우리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제장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 있었는지 화면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전일장 브로드컴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4%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반도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테마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키움증권은 반도체 소부장이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 지금 바로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양자암호입니다. 양자암호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상용화 기대감 지속의 양자 암호 테마도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가상화폐와 양자 컴퓨터가 보안 쪽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는 무엇이든지 풀 수 없는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뭐든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주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가상화폐 즉 블록체인도 그렇고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 감액이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 역시도 강하게 급물살을 타고 있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에 정치 테마주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재명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6거래일 내내 상한가를 터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동훈 테마주 역시도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조국 테마주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떠오르고 있는 건 우원식 이준석 테마주입니다. 상한가를 어제장에서 터치했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테마주는 와르르 내려가고 있는데 탄핵 저분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대왕고래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정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직전에 정책적으로 힘을 많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탄핵 전국 속에 대왕고래 치추선이 이르면 16일 밤바다로 도착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서 상승세를 갑자기 탔습니다. 또 여기와 관련해서 피팅밸브 즉 관이음새와 자원개발, 철강 중소형, 관광 업체들의 대왕고래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장 움직였었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해외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의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단에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톡신 그리고 리쥬란 관련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줄기세포도 강세를 또 한 번 나타냈었는데요. 이번에는 희비가 엇갈린 IPO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MNC솔루션과 벡트, 우선 벡트
벡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따스장제 140%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 IPO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상장 첫날 16%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동안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일 유업의 유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색적과 관련해서 채척수가 혼입이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유가 갈색으로 변종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일 유업 측은 이와 관련해서 좀 수습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일 유업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일가은 앵커와 함께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왔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탓에 매물이 좀 출회하게 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FOMC랑 BOJ도 이번 주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 마감한 후에 나왔던 밸류업 관련 리밸런싱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졌습니다. 지수 편입은 이제 20일부터 이뤄지게 될 텐데요. 지난 9월부터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코스피 200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됐고요. 총 100개에서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서 105개의 종목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편출 없이 편입만 있었기 때문에 5종목이 더 늘어나게 됐고요. 내년 6월 됐을 때 다시 한번 100종목으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들이 KB금융부터 지금 여기 KT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KT가 가장 탑픽 종목으로 통신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12월 6일까지 해서 특별 리밸런싱 심사를 통해서 이 5가지 종목이 선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성 종목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편출이 없고 온리 편입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 다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 2%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53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증 문제를 좀 겪었던 종목이죠. 결과적으로 금감원에서는 좀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제2호 인수를 계속해서 좀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 배당 수익률이 0.46%라서 2%를 하회하는 종목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논란되고 있는 종목 고려아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 매수 후에 갑자기 유증을 발표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소동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더불어서 적자 기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올해 OP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자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정도 크게 봤을 때 문제점이 들어있는 종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업보다는 밸류 다운에 대한 문제가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관련한 증액도 있습니다. 일단 1차로는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1차분 중에 절반은 이미 투자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2차 밸류업 펀드 규모는 1,0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3천억 규모고요. 20일 정도 됐을 때 밸류업 펀드 조성 약정 그리고 지수 신규 편입까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5가지 종목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일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2,500선은 하회하면서 코스피는 2,488선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700선은 넘어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합 수준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했던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는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시총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글로벌 전략회의 있습니다. 반도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상승불은 켜져 있습니다만 어제 범잉치 쪽에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장 중간에 또 어떻게 변동이 좀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어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던 악재로 판단했다면 큰 변동은 없겠지만 악재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바는 오늘 99만 4천 원 선에서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코스피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7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존재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가 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제 우리 지수, 코스피 지수가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엄 이후로 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예상 체결가 200포인트 선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 흐름은 예상 체결과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는 0.07%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예상 체결가에서 그래도 701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699.52포인트로 700포인트 선을 아주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쪽을 살펴보자면 섬유의복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다 낙폭을 꽤나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던가 의약품 쪽에서 지금 0.5%, 0.7%나 크게 낙폭이 형성되어 있고요. 섬유의복은 반면에 0.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도 살펴보자면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그래도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자리에 있고요. 철강과 금속 쪽에서 0.7% 낙폭이 꽤나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쪽에서는 0.54%가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상승하는 업종들 안에서의 상승폭보다 하락하는 업종들 안에서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0.6%, 건설이 무려 0.7%나 낙폭이 꽤나 깊게 형성되어 있고요. 유통과 제조 쪽에서는 각각 0.14%, 0.01% 소폭의 상승세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개장 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코스닥 안에서 금융 쪽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꽤나 크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부터 섬유의료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까지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고 반대로 종이, 목재와 화학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낙폭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투탑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어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독 보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옵틱스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로부터 이 스마트폰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 이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자체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그 기술 특허를 좀 침해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독 보도인 만큼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2.34%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이 외인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LG 엔솔도 현재 0.63%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하원의 마이클 존슨 의장이 주도하는 이 생물보안법이 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는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0.5%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와 하이브리드차 누적 판매가 15년 만에 4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GM이 로보택시 사업 철수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와 협력을 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웨이모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덩달아서 현대차까지 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GM의 철수로 인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일제히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HLB가 상승불을 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HLB도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거의 2% 가까운 하락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만 4,500원 선은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이 암이라던가 이 파킨슨병 등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 카이스트와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 들려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62%, 낙폭 자체는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57% 오름폭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해서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업종이 현재 저가 매수로 적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이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대부분의 우려가 이미 현실화가 됐고 추가 악재 가능성까지도 현재는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가동률이 상승하고 이 중국의 CXMT 제재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0.45%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면은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대왕고래 관련주가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대왕고래 관련주로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해 이 대왕고래 관련주 지금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이번 주에 탐사 시추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시추선이 웨스트 카펠라우가 20일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구멍을 뚫을 예정인데요. 1km 이상 해저 시추 후에 그 암석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슐럼버거가 그 성분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료 확보에 있어서는 약 2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첫 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무려 5%가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2.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반 강세 나타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1.34%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도 1.34%로 지금 조선 쪽에서는 오늘도 낙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로템은 1.51%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을 했지만 두산
갑캣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현재 2.24% 낙폭 형성하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도 어제장에 올라왔던 전석, 전력기기 쪽은 오늘도 좀 하락폭을 그려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소수고 대부분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이제 편입했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KB금융과 하나금융입니다. 오늘 KB금융은 0.12%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0.34%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0.19%, 신한금융지주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안에서는 오늘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 쪽에서는 낙폭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될지를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SK스퀘어가 0.8%, BNK가 0.18%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는 지금 클래시스가 0.1%,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부를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2025년 국방수검법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지속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지속 결의안은 2024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를 하면서 이 자금 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이달 20일까지 결정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장 안에서는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뽐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예측가에서 코스닥은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지금 마이너스권 현물 시장에서는 찍혀 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일단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현 정권의 네버 기브업을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500선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들이 있으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뭐 10월, 11월 달 60일선 돌파가 일단 코스피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을 좀 밑에서 저점에서 받쳐줬던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또 일단 하락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못하면서 사실 수급 쪽으로도 굉장히 뭐 들어올 만한 이슈가 사실 결여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또 대형주에 대한 반등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반등폭이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이번 주에 있을 또 실적 발표가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풍량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사실 국내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반등폭을 좀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감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단에서는 반도체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좀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일단 맞춰보고 그 하단에서 본다면 오늘도 한미반도체 반등폭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친 종목들이 일부 일단 이 밸류체인 쪽으로는 HBM 밸류체인 쪽으로 반등폭을 일단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가 이 소테마 쪽에 본다면은 미국 쪽에서 일단 뭐 언급되는 이제 뭐 테슬라 향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안에서 순환매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도 뭐 드론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제 브로드콤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실적에서 유리기판 도입이라는 가장 큰 핵심 이슈 테마를 던져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중심으로서 주간 단위로서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밸류체인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반도체 투톱 흐름도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4%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속했던 연내 통과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언제 좀 소식이 들려오게 될지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19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고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산타 랠리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동안에 이제 상법에 대한 개정안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악재는 일단 거쳤다. 이벤트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인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유입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배당 관련주 이제 상법 개정안 되면서 배당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 3월로 일단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지면서 또 이런 이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금융주라든가 일부 이제 배당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지주사, 뭐 롯데지주라든지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배당 이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통신주 쪽이 고점에서 좀 일부 조정폭을 받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일단 이런 상법 개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또 바벨 전략을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는 기대감을 계속 갖는다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계속적인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은 뭐 일단은 대형주 쪽보다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닥 쪽 일단 이 외생 변수에 대한 또 이런 리스크가 사실상은 조금 더 없는 자유로운 코스닥 쪽 중심으로서도 테마주 중심의 반등폭이 좀 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같은 내용도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있는 코스닥 쪽에서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좀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밸류업 관련해서 리밸런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규 편입이 이제 20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 어제 새롭게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뭐 KB금융 기대했던 하나금융지주 들어갔고 통신주도 여기 포함이 좀 됐습니다. 2차 밸류업 펀드도 3천억 원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규 편입된 종목들 혹은 기존의 밸류업 종목들은 이제 좀 다시 체크해 볼 시간이 왔을까요? 아니면 세론의 시간으로서 좀 보내줘야 될 시간이 왔을까요? 일단은 신규에 편입이 될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가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사실 어느 정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단 70%에서 60%까지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그리고 또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일단 하락폭은 좀 덜했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없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두 섹터 중에 저는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통신주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KT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AI에 관련된 투자에서 이 지분 매각을 또 일단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호텔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AI에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화가 빠르게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통신주 쪽은 과거의 밸류에이션의 가치 할인을 또 어느 정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AI에 관련된 선두주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통신주 쪽에 오히려 또 큰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좀 상반기에 랠리를 크게 보였던 그러면 은행주 쪽은 이 반등폭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구간이 없겠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통신주 쪽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이 완전히 좀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관련된 펀드에 추가 자금 지원이 있는다면 충분히 편입된 자산 쪽으로 자산이 몰릴 이제 투자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통신주, 그 다음에 뭐 금융주 쪽으로서의 순환매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두 섹터 다 또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쨌든 이번에는 편출 없이 편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05종목으로 늘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서 100종목으로 이때는 이제 편출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 통신주에서 금융주까지 순환이 좀 확산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좀 싸게 일단 던지고 그 뒤에 협상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오늘 주가 반응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알던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락폭이 이제 크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좀 섣불른 판단이겠지만은 네. 관심 이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나올 만한 최대 악재까지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LG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우리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상 라인에 들어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좀 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래가 또 실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한번 탐지가 된다면 다음 주 정도에 봐서는 2차 전지가 오히려 더 시장 코스닥을 이제 필두로 해서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좀 플러스적인 면을 좀 말씀드린다면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인데 이 연관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있는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일단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기에 대한 효율 면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사실 유럽도 그렇고요. 일단 최근에 11월 달에 전기차 판매율이 이제 역성장을 보였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추이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의 저점을 잡는다면 주가는 이미 반등폭을 선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포트에 뭐 한 번에 뭐 10%를 싣는다 이런 전략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관심과 일부 이제 조정 국면으로서 계속 담아가는 일부 이제 섹터를 좀 빈룸을 찾아가는 전략을 본다면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테슬라 밸류체인양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 담아가는 쪽에서 LG 엔솔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개장하고 나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보여서 찾아보니까 인벤티지랩 소식이 있네요.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가장 빠르게 상용할 수 있는 쪽은 한미약품 쪽인데 네. 오늘 이쪽은 오히려 내리고 있고 펩트론이나 인벤티질에 물론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더 중소형단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표정이? 하는데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일단은 이제 선별적으로 가장 앞선에 있는 신약 개발 업체이긴 하고 그 다음에 밑단으로 갈수록 중소형사들이 지금은 비만 치료제 시장 신약 개발에 다 같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라도 시장의 치킨 게임에서 어느 정도 밀려났을 때는 사실 투자 비용 대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스마트 대포가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펩트론 쪽은 10만 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종목을 담는다면 당연히 펩트론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가격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에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ETF 쪽 투자를 하라.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종목을 놓은 ETF는 아니고 해외 쪽에 비중이 많은 ETF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노보노가 이제 한 50%가 포함이 돼 있는 ETF인데 오히려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감을 찾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시장을 다시 한번 가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이제 국내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침투율도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바이오 쪽, 바이오텍을 통틀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탑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그 분석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근데 인벤티리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사실은 이 펩트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개별적으로 생산 공장이 일단 없고 그런 것들이 일부가 이제 결여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벤티지랩도 이번에 유한양액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일단 피어그룹 대비해서 일단 펩트론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펩트론 쪽에 만약에 우리가 흐름을 본다면은 일등주로 가야 되는 것이 비만 시장에서는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기사에서도 SK에서 이제 이 CDMO 수주를 하면서 일라이릴리와의 이 펩트론과의 그 연결고리가 계속 아직까지 이 수면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같은 이제 공장을 우리가 쓴다는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SK와 펩트론이 현재 일라이릴리의 수주를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는 투자적인 선별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아무래도 중소형보다는 대형 기업들에게 조금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ETF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땐 여기서도 아이디어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드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상공에서 지금 미확인 드론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중국 쪽 드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제 드론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이고요. 이쪽도 이제 브로드컴이 쏘아 올린 공이죠. 브로드컴이 계속 요즘 흐름이 좋은 와중에 유리기판 좀 사용하겠다, 도입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소식 보면 거밍치 쪽에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가 다시 나왔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쪽 다시 관심 받을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암호입니다. 여기도 이제 구글이 쏘아 올린 후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있어서 양자암호 쪽 투자하는 거 계속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큐가 23%, 퀀텀 컴퓨팅이 65% 이상 상승부를 좀 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세프에서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한 ETF 상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흐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드론 테마도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드론 테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에이럭스가 어제 뭐 급등세를 보이면서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핵심 우리 드론에서 뇌라고 하는 이 판단 솔루션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중의 자세라든가 이제 충전에 대한 상태, 이런 모든 면을 일단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잘 하면서 최근에 에이럭스와 관련돼서 이제 소형 드론에 대한 기대감, 뭐 상용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럭스도 지금 상용화는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소형 드론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무인 드론기 출현과 함께 또 이 전략돈, 전투용 드론에 대한 이 상용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국내 주식에서는 에이럭스라든지 그리고 KCS, 그다음에 퍼스텍, 제이시언 시스템, 이제 네온테크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에이럭스와 함께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조금은 조정받은 이 네온테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온테크는 과거에 2010년도에 일단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로서 최근에 국책과제를 또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완성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과 더불어서 뭐 일단 시장의 주도를 이끌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네온테크하고 에이럭스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럭스 관련해서 드론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드론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는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리기판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브로드컴이 이 공을 쏘아 올리긴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 검토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최근에 좀 강세 보였고, 근데 지금 사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가 붙어줄 때마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을 지금부터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유리기판하고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유리기판과 연결된 이 집적 회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서 유리기판이 조금 이제 많이 이게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 인터페이스가 확장이 되면서 테마로 계속해서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6년 상용화 되기 전에 주가의 반등폭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SKC의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이제 확정을 하면서 또 한 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웨이퍼를 쌓을수록 이제 우리가 열에 굉장히 약하면서 뒤틀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수율면으로도 좋지 않고, 효율성도 지금 유리기판의 효율성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상 HBM이 발전을 계속해서 할수록 어쩔 수 없이 기판은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거 본다면은, 지금 주가들의 흐름에서는 JNTC가 굉장히 어제 강했었는데, JNTC 같은 경우는 이 TGV 대면적 기판을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YC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우리가 이제 포토닉스라고 해서 기존에 본다면은 구리를 배전으로 해서 집적 회로를 짰는데, 그것이 데이터 속도가 이제 100GB였다면은 지금 실리콘 빛으로 레이저로 쏘는 집적 회로 같은 경우는 100TB거든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HBM의 단위 높아질수록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주게 하는 용도로 봤을 때는 지금은 구리의 배선보다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 광 관련된 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유리기판뿐만이 아니고 파급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사실 상용화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Y시킴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일단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브로드컴이 쏘아올린 공인데 브로드컴이 같이 좀 확장해서 보면 그런 에이징랜드나 뭐 가온칩스처럼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 기업 1등이다 네. 보니까 설계 쪽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에이징랜드도 9%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10%, 퀄리타스 반도체도 5%입니다. 이 훈풍을 일단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일부 아까 그 뉴로모픽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는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반기 때도 한번 우리가 모멘텀을 한번 그쵸. 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모멘텀을 타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제 상반기 때 워낙에 큰 모멘텀을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단을 돌파하려면은 그보다 큰 뭔가가 하나가 더 거리가 새로운 있어야 소식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약한 모멘텀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핵심은 유리기판 쪽이 더 핵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추가적으로 본다면 브로드컴이 어제 뭐 그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실 엔비디아의 자리를 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만 본다면은 충분히 브로드컴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장악력을 브로드컴이랑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계속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네. 만들다 보면 엔비디아의 장악력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엔비디아가 며칠 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또 양자 암호 쪽도 여전히 강세를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여전히 강세 보이는 종목 많이 있는데 앞서서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오늘은 코세프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들 ETF 상장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로 끌고 오면 뚜렷하게 뭐 나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도 사실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소식이 계속 붙어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꿈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보면 대장주가 뭐 KCS라든가 엑스게이트 이렇게 네. 뭐 SKT와의 양자 암호칩 개발에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국책 과제를 그렇죠. 좀 선정하거나 국책 과제를 선정한다는 건 그래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R&D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뭐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는 흐름에서는 좋지만 기술력이 우리가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밸류체인, 그러니까 미국의 밸류체인에 속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내 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실력이 검증이 안 된 기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뭐 상대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리기판이나 다른 우리가 소테마 쪽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한국의 기술력이 일부분 검증이 돼서 공장 생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용화 임박한 그런 쪽보다는 굉장히 약할 수 있는데 저는 양자 컴퓨팅에 관련돼서는 미국 쪽으로 본다면은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 컴퓨팅이 올해만 7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르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폭 랠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이러한 흐름에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미국의 바로미터를 확실히 본다면은 저는 미국과 동조화되진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조화된 지가 지난주부터였거든요. 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국내 양자 컴퓨팅이. 그래서 미국이 끝날 때 더 먼저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이 같지는 않다.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손실이 날 확률도 또한 크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 지금의 국내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커플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주셨으니까 타이밍 잡기 어렵다라는 말씀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오늘 테마 중에 또 정치 테마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입니다. 뭐 일부 인물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제는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물론 대응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라 사실 손대기가 쉽진 않겠지만 정치 테마주를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누구의 뭐 동문이다. 그렇죠. 어디 뭐 졸업생이다. 네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강하긴 강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네. 시장에서도 강해서 정책 관련주보다 오히려 네. 강한 쪽이 그쪽인데 사실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핵심은 비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투자하느냐. 이런 시세가 한 번 나왔을 때 첫날 들어갈 실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손절 가격이 터치가 됐을 때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한 5%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사실 굉장한 약세장에서는 이러한 테마가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고 지난주에서도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 보면 몇 개 오른 종목들이 사실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펀더멘탈 투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중 잘 해서 또 손절 가격도 잘 정리를 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또 흐름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5% 내외로 두시고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했던 손절가 왔을 때 꼭 손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제도화가 늦어지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종주국의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시장은 코인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 등에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자동차 수출액 7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 수출 증가 흐름은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차량에 견인 중입니다. 11월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1년 전보다 55.6% 증가한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12월 FOMC 경계 심리와 달러 원 환율의 레벨 부담 지속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산 제한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강보합 수준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18만 8천 달러까지 근접하면서 전날 기록한 역사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0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때 10만 7,780.58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최고가를 새로 쓴 뒤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세를, 코스닥은 700선을 아주 살짝 밑도는 지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단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4%까지 그 낙폭을 조금 더 깊게 형성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57% 떨어지면서 69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도 이렇게 개인이 2,247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63억 원을 매도를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엄령 사태 이후로 딱 단 한 거래일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75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물량을 꽤나 크게 출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534억 원, 기관 투자자가 142억 원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일단은 이 안에서 화학 쪽의 낙폭이 꽤나 깊게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의약품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쪽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가 그래도 1% 가까운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과 금속에서 1.6%까지 현재 하락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전자도 1%대인데 아무래도 우리 이 기업들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기전자 쪽에 많이 위치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이 무려 2.15%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단 건설이 0.1%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에 맵을 열어봤을 때도 금융 쪽에서는 꽤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화학이 1.4%로 낙폭이 꽤나 깊고요. 섬유 의류는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만 지금 나홀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군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 넘어가는 꽤나 큰 하락폭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2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불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 업종들이 많이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BM이 5.3%나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3.3%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가켄바이오는 그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나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조업 쪽에서는 상승부를 꽤나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0.45% 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 따라서 지금 3.94%, 4% 가까운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서로 다른 방향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하나오션은 그래도 상승폭 자체는 별로 크진 않지만 낙폭 자체는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현재 5.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두산바켓이 1.4% 올라와 주고 있고 HD 현대미포가 1.92% 거의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제조업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더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사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밸류업 지수 신규 편입에 KT 그리고 SK텔레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T는 하락하지만 SK텔레콤은 상승부를 키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LG유플러스까지도 현재 0.4% 오름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으로는 지금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많이 형성이 될 듯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SKC부터 해서 지금 모두 다 낙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C 유리기판 관련주로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워 나갔었는데 현재 2%대, 포스코 퓨처엠이 4.8%대, LG화학이 3.5%대 거의 다 하락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서도 좀 낙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4.5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쪽은 그래도 어제는 상승폭을 꽤나 보여줬습니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위해서 해외 사업 총괄 법인 설립에 647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1.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식품주 같은 경우에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는 오늘 하락하는 추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양시장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그리고 기관도 같이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일단 힘이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탄핵 효과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여전히 수급상 부재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서 좀 반등세 보이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